안녕하세요, 김윤희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뉴캐슬과 첼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첼시는 리그에서 2무 3패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근 3연패하면서 1득점 6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첼시는 공격과 수비에서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스탯을 보면 XG값은 0.3에 그쳤고 뉴캐슬에 비해 슈팅 기회도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의 공격이 왜 어려움을 겪었고 뉴캐슬은 득점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발 라인업도 이전 경기들과 변화가 있었는데요. 루이스 홀이 왼쪽 윙백으로 데뷔전을 치렀고 치크가 오른쪽 윙백으로 위치했습니다. 변화된 선수들로 첼시가 이렇게 후방 빌드업 위치를 잡을 때 뉴캐슬은 4-3-3 내지 4-1-4-1 형태로 구축한 걸 볼 수 있죠. 뉴캐슬은 윙어가 좁혔을 때 수비 목적은 첼시의 수비수들과 2명의 미드필더를 1대1로 마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첼시의 실바가 볼을 소유하고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면 우드는 항상 맨디나 실바에게 압박하는데요. 이때 조엘린턴과 알미로는 스토퍼를 압박하는 동선부터 시작해 안으로 들어오는데 프론트 라인 측면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첼시는 상대적으로 측면에 공간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윙백을 견제하기 위해 윙어들이 2차 수비 움직임까지 가져가지만 마운트나 갤러거가 이 사이 공간이나 측면 쪽으로 내려오면 압박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바가 스토퍼를 거쳐서 윙백에게 주기보다 단번에 볼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했고 내려오는 선수에 의해서 풀지 못해도 같이 붙어주는 조르지뉴나 코바치치가 뒤에서 압박은 받겠지만 풀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 외에도 뉴캐슬은 윌록이나 롱스테프가 넓게 이동해서 윙백이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윙백이나 기미라니스가 내려오는 선수까지 견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첼시의 빌드업을 제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잘 짜여진 압박을 풀어내 마운트와 갤러거가 볼을 소유해도 윙백이 전진하지 못해 오히려 전방에 있는 3명의 선수들이 역습 상황처럼 전방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플리쿠에타와 루이스 홀의 터치맵과 히트맵을 보면 두 선수 모두 전방에서의 터치는 10번에서 11번 정도로 머물러 있고 아군 진영에서의 흔적이 짙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첼시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조직적으로 봤을 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상황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갤러거가 볼을 소유하지만 아스플리쿠에타가 전진을 못해 측면에서 고립되면서 공격권을 뺏겼습니다. 3백을 바탕으로 한 전술에서는 윙백들의 전진을 통한 공격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고립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뉴캐슬의 압박은 체계적으로 내려가는 선수를 타이트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볼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도로야가 키핑해주는 역습 형태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뉴캐슬의 공격 상황들을 살펴볼 텐데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왜 리그에서 29득점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4-3-3 형태로 기미라니스가 원볼란치로 위치하는 형태인데요. 첼시는 이때 5-2-3 수비 형태를 갖추는데 측면에 있는 마운트와 갤러거는 뉴캐슬이 풀백에게 주는 패스 루트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첼시는 한 가지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운트와 갤러거는 측면으로 가는 루트를 견제하면서 안쪽에 위치하다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홀이 전진해서 낮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트리피어에게 압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붙어있다가 전진하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측면이나 사이 공간으로 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쿨리발리가 알미론이 내려갈 때 지속적으로 같이 내려갔었는데요. 딱 이런 상황을 보고 에디 하우는 캐치를 하고 이후 상황들에서 전술을 세부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첼시가 지속적으로 겪었던 약점은 윙백의 압박 속도로 느렸지만 결정적으로 코바치치와 조르지뉴는 두 미드필더를 1대1로 마크하면서 나왔습니다. 도로야가 기미라니스를 1대1로 견제하긴 했지만 도로야가 1차 수비 움직임을 센터백 쪽으로 가져가면 코바치치와 조르지뉴는 기미라니스와 윌록을 견제하기 때문에 수비라인 앞 공간은 넓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롱스테프가 내려오면 쿨리발리가 나가서 견제해야 했는데 홀과 쿨리발리의 수비 호흡도 잘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롱스테프가 볼을 소유하고 전진을 하게 되면 첼시 수비 라인은 뒤로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마다 풀백들도 같이 오버래핑하면서 윙어와 풀백이 측면에 같이 위치하니 첼시 윙백들은 순간 침투하는 풀백을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우 감독은 첼시가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파악하고 롱스테프는 기미랑이스와 같이 위치하게 만들고 조엘린톤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는데요. 첼시는 지난 브라이튼전과 다르게 5백 수비 상황에서 한 윙백이 전진하면 한 윙백은 낮게 내려와서 폭백을 갖췄습니다. 때문에 윌록이 조엘린톤 대신에 측면에 위치해도 수적으로는 맞아 떨어졌지만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넓게 열렸기 때문에 첼시의 압박은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수비 상황으로 상황이 전환되어도 첼시의 5-2-3 형태는 미드필더가 측면까지 이동해 더블 수비 형태를 구축했는데요. 이렇게 구축되는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측면까지 이동하면 마운트나 갤러거는 가운데 공간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두 스텝 뒤에 위치하면서 실질적으로 투블란치가 불리한 상황에서 수비를 해야 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첼시가 5-2-3 형태로 수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운트나 갤러거가 측면 위치까지는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